안녕하세요. 테마가 있는 카페입니다. 이 방송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진행하는 마을방송 라디오고요. 저는 진행자 유미령입니다. 이 방송은 각 회마다 다른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투자와 투자 기술의 허와실 그 마지막 방송으로서 요즘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NFT 등에 관한 내용과 재테크의 기본이 되고 있는 재무 설계와 상속, 증여, 세금 문제, 보험 등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왜 하는가라는 목적, 장기 투자, 위험 관리입니다. 제가 사회에 걸친 방송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인데요.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하든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상품 선택과 자산 배분,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위험관리 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격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뭐 그렇다고 생소하거나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보험이나 세금 문제도 함께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난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역시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테크로 유명한 어느 연예인은 통장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서 그 용도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세분화하지는 않더라도 목적에 따라 자금을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생계용과 자산과 투자용으로 목적 자금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 목적에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다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생애 주기에 따른 목적 자금을 다시 잘 분산해야 하는데요. 이를테면 질병, 결혼, 학자금, 은퇴 대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은퇴 대비를 위한 목적 자금은 현금 흐름이 원활하도록 임대용 부동산이라든지 연금 등을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간별로는 3년 안에 필요한 자금은 적금으로, 10년 내는 적립식 펀드나 ETF로, 10년 이상은 연금과 부동산, 관련 보험 활용을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정한 자산을 지니고 소득이 있는 한 세금을 피해 갈 수가 없죠. 특히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 예전에는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상속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들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소득세인데요.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만기 시기를 일치시키는 경우가 참 많죠. 기분은 뿌듯할 수 있겠으나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세제상 상당히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연 시기와 만기를 분산시키는 게 좋다고 하네요. 두 번째, 상속 및 증여입니다. 세금 폭탄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에게 한도 내에서 분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산 증여나 상속 시는 일정한 금액까지는 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화면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자산을 증여할 때는 채무를 포함해서 넘겨주는 부담부 증여 방식이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그런데 세대 생약 증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즉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30%의 할증이 된다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증여시 가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손자로 2차 상속이 되는 경우보다 때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상속세가 만만치 않아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이때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유리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대상자 선정을 잘 해야 하는데요. 한 케이스를 보면 자녀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피보험자가 본인이 되는 경우 본인 사망 후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이 되고 수익자가 아들이 되는 경우 영락없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인데요. 요즘 누구나 보험 한두 건은 가지고 계시죠. 그만큼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보험을 리모델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시 가입하거나 해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보험에서 특약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또 만기를 연장한다든지 보험금 규모를 조절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체크하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환급금이 있는 보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00%를 넘지 않는다고 하네요. 결국 만기 환급금이란 저금리로 장기 저축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노후 대비는 실버 보험보다 차라리 적금을 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네요. 아까 상속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종신보험을 예로 들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에 다른 특약을 추가해서 연금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연금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원래의 목적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종신보험으로 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연금 관련 상품에 가입했을 때와 비교하면 수령액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니 목적에 맞게 잘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상화폐와 NFT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화폐는 그 자체가 가치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재화 등을 거래하고자 할 때 그 매개가 됨은 물론이고 시간과 관계없이 저축, 투자 등으로 앞날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한 안정성과 대표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결여된다면 거래 자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재미있게도 가상화폐는 이런 기능들을 모두 갖추고 있긴 하지만 그 안정성과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상화폐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돈의 흐름이 투명해지고 거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가상화폐를 무조건 신뢰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먼저 돈의 흐름이 투명해진다고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블록체인에 모든 거래가 기록되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래 내용이 추적이 가능하고 위변조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그 안정성이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익명성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거래뿐만 아니라 관계없는 거래까지 모두 드러나게 되잖아요.
두 번째, 편의성과 안정성인데요.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는 그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거래소에 가입한 후에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금 통장과는 조금 다른 게 지갑이 같아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지갑으로만 전송이 가능하고 다른 지갑, 이를테면 이더리움이나 원코인 같은 다른 지갑으로는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상화폐를 구입하려고 해도 비트코인이 다시 필요합니다. 자, 즉 비트코인이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거죠. 더 문제는 같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와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고 전자지갑 자체가 해킹에 취약하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한번 송금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승인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는 적어도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살펴야 합니다. 코인의 가치는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거래량과 시가총액, 시세 변동 등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때 단기간에 가격 변동성이 큰 것은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전 세력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가상화폐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거래소를 선택하느냐 역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안정성과 보안성, 편의성, 거래량, 수수료, 상장 코인 개수와 종류 등을 가입 전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전에 가상화폐에 대한 정말 대략적인 부분만 살펴보았는데요. 가상화폐 말고도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가 기록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인데요. 이어서 NFT에 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가상자산인데요. 블록체인상에서 발행한 자산을 소유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발행자가 될 수 있는데요. 발행한 것은 블록체인상에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말하자면 디지털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죠. 디지털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프로필 사진이나 멤버십 카드, 미술 작품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집품이나 미술 작품인 경우 그 진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블록체인에 이런 거래들이 다 기록이 되니까 이런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거래 과정이 처음 몇 단계는 가상화폐와 같습니다. 그리고 NFT는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암호화폐 지갑이 필요하고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등록을 하고 암호화폐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것도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준비 과정이고요. 본격적으로 NFT를 판매하거나 구매하기 위해서는 NFT 거래소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아까 가입했던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다릅니다. 그런 다음에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것도 오프라인 거래처럼 경매도 가능하고요. 가격을 제한하거나 바로 결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NFT도 작품이다 보니 미술품 거래와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거래소 가입 후 작품을 진열하고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미술품과 다른 점은 디지털 자산이다 보니 디지털 파일과 메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데이터 프리징이라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미술품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NFT로 미술 작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작품을 구매해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먼저 작가를 선정할 때는 과거 작품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믿을 만한 경로를 통해서 보증서를 받는 것은 필수인데요. NFT는 분실 우려가 없고 위 변조가 불가능하고 이력 관리가 쉬워서 한층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미술품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작가와 작품, 제작비,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신인 작가의 경우에는 호당 가격이 그 기준이 된다고 하네요. 미술품뿐 아니라 NFT 작품을 구매할 때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 테마가 있는 카페 지킴이 유미령이었습니다. 그다지 재밌지도 않은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방송은 자료가 함께 첨부되니까요. 유튜브 화면을 보시면서 듣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담다 보니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처럼 되어서 아쉬움이 남는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한편 시원하기도 합니다. 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죠. 그래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를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